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1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같은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가 정청래 전 의원, 김용민 PD를 불러가지고 특집 프로로 편성했었는데 네.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재미는 없었고 내용도 없었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왜 댓글로는 재밌다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소개하다가 말았었는데. 네. 프로필하고 끝났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방송한 이후로 팟캐스트 최고 순위 7위를 찍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한 40만 명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 네. 팟캐스트로만. 네. 뭐 너무 행복하고 우리 저 YTN 높은 분이 팟캐스트 10위 안에 들어가면 출연료 인상시켜준다고. 네. 어떻게? 저는 허락 받았어요? 저 계약서 가져왔어요.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이런 말들 해도 안 지키거든요. 50% 인상. 50%? 네. 와. 근데 뭐 워낙 형편없어서 50% 인상해도 뭐.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이게 어딥니까? 저희 정말 큰 돈 쓰고 있어요. 저 YTN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네. YTN 뭐 1등하면 뭐 한번 걸어주시면 열심히 아니, 하겠습니다. 그거 여쭤볼게요. 네. 제가. 1등 하면은. 네. 1등 하면요? 1등 할 일은 없을 것 1등 못해요. 너무 큰 꿈이고요. 네, 어쨌든 와우말 대잔치 한 달에 한 번 정규 코너로 만들어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 방송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또 모셨는데요. 네, 모셨습니다. 이번 주 출연자는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표정도 안 좋으세요 지금. 네. 네. 그 힘든 와중에도 겁없이 안드로메다를 찾아온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죠. 네. 보수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국회에서 아주 큰 샤우팅을 날린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당신들 보수 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은 보수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안보 정당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북한이 저주를 파네. 당신들 보수 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은 보수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어떤 데서 보수를 입에 올리는 지랄이야. 하태하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약간 핫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핫합니다. 근데 여기 완전히 컨셉이 4차원 아니에요, 여기는? 맞습니다. 딱 안드로메다 느낌이 4차원인데.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4차원 같은 사람을 모신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왜 국회에서 이제 샤우팅 그건 어떻게 내가 가면서 한번 소리를 쳐야겠다 준비를 하고 가신 거 아니면 딱 거기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나셨어요. 조금 그게 준비된 것보다는 화난 모습이 되게 익혀졌거든요. 네. 평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당이기 때문에. 아이고. 좋아. 네. 아니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잖아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예. 없어져야죠. 우리가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있을 때부터 당 해산하고 당 자산 다 굳고 기속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했었고 지금은 이제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에 대해서는 뭐 가급적 이제 우리 당과 관련돼 있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면 언급 안 하려고 해요. 네. 당 내부 문제는. 네네. 그래서 뭐 박근혜 출당하든 말든 누구 마음대로 하는 문제지 뭐 네. 우리 당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핵실험하고 저러면 안 되지. 핵실험하고 뭐 국회 보이콧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맨날 말로 외치면서 이럴 때는 당연히 국회에 들어와야지 왜 거기서 있냐 이런 의미로. 그렇죠. 그 자리에서 피켓이 하고 있다는 건 몰랐죠. 네. 그러니까. 몰랐고 이제 올라가는데 딱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딱 잘 걸렸다 해서 이제. 근데 거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있었고 영상을 보니까 혼자 그랬어요. 뭐 막말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도 1대 100. 네. 그런 느낌이었죠. 1대 100이었어요, 진짜로 느낌이. 근데 제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상당히 다수가 네. 그래도 하태경이 싸가지는 없지만 옳은 소리 했다. 네. 라고 내면은 느낄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들으세요? 조금 살살해라는 이야기는 듣죠. 근데 내가 네 틀린 소리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듣죠. 네. 근데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어디다 대고 보수를 입에 올리냐고 막 쌍욕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사실 잘 못 들었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알았는데 정진석 대표는 뭐 찔렸겠죠. 뭐 이제 과잉, 좀 오버한 거잖아 사실. 오버한 거지. 그리고 오버하다 보니까 조금 눈살찌 부려지잖아요. 네. 사실 진 거거든. 싸움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진 건데 아마 이제 한국당에서 김무성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친박들이 안 좋아하는데 요즘 김무성 대표랑 뭘 해요 두 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조를 하고 있다 들었어요. 약간 정진석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러 약간 오버액션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다 해서 오버액션. 우리 박변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싸울 때 막 내가 큰 소리 치면 나가잖아. 근데 옆에서 안 말려주면 굉장히 뻘쭘하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은 한번 큰 소리 쳤을 때 누가 말려줘야지 모양새 좋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혼자서 나갔다가 죽사발되도록 맞습니다. 그 정진석 대표가 막 소리 지를 때 옆에서 말려주더라고요. 안 말리면 큰일 날 뻔했다. 큰 사고 날 뻔했어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 어쨌든 하태경 의원 우리 스튜디오 온 거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 멘트에서 들었겠지만 지난주에 정청래 전 의원 김용민 PD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핫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제가 정청래 다른 사람 몰라도 정청래는 못 이기죠. 힘이 있잖아. 재미가 없잖아. 전 의원이시고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게 솔직하신 이야기예요.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 전달해드리려고 하고 조금 져야 좀 점수를 따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한테는. 그렇구나. 오늘 기준으로 제가 7일 목요일 날 녹음하는데 오늘 이제 바른정당 이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시사 안드로메다의 저중가 이런 생각이 우리 방송 나오고 얼마 안 됐다가 또 그런 아니 그때 의기양양하고 너무 기분 좋게 나오다가 며칠 보수의 있다가 진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프로가 저주라 그래. 지난번에 뉴스공장 나가니까 뉴스공장에 저주라 그러고. 미안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그러면 이제 당은 초상집 분위기겠어요? 그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1등하고 2등한 사람이 사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싸웠어요. 근데 이제 사이가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저도 인간인 하태경이에요. 약간 좀 어떨 때는 인간적인 정리를 끊고 하는데 그걸 못 끊겠더라고요. 사퇴하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미를 충분히 주자. 우리 당 욕좀 먹더라도 그랬는데 오늘 뭐 사퇴하셔가지고 사실 뭐 우리 당 초상집이죠. 뭐라 그러셨어요? 이 전 대표죠. 이제는 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사퇴하시고 오늘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혜원 대표가 유승민 전 후보한테 사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사람 잘 못 본다고. 유승민 후보가 내보고 맨날 사람 조심해라 하더만 지가 저래 당하냐. 거의 사기꾼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안타까워했죠. 자, 방금 본인이 초상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현 대표도 그렇고 지금 황영철 의원도 조금 조사 지금 힘든 상황이죠. 지금 기소는 아직 안 됐나요? 아무튼 조사받고 있는 상태. 재판을 받을 테고. 딱 20명인데 지금 딱 20명이 교섭단체 딱 꾸렸는데 뭐 그럴 일 없길 바랍니다만 이현 대표나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교섭단체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면 또 자유한국당하고 뒤쪽에서 딜이 있어서 합칠 것이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섭단체 무너지고 안 무너진 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정의당을 보면 한 6명인가요? 밖에 안 되지만 독자적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은 항상 교섭단체만 해와서 교섭단체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은 나가면 안 된다. 교섭단체 무너지니까 그러면 좋은 후보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섭단체 무너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교섭단체 무너질 각오로 가다 보면 또 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어원하고 지도부 의견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이제 충돌을 네. 이제 못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나 그거 빌미로 나간다 그럴까봐. 그거 빌미로 나는 이 당 노선이랑 안 맞아가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목소리를 잘 못 내고 또 치열한 논쟁을 네.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잘 못 보여주고 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어찌됐든 화끈하게 가자. 네. 또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할 사람도 없고 당에서. 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해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강론을 바른정당에 주창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세게 발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자강론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어서. 위기죠. 솔직히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당 한 20분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한국당에 있는 분들하고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정서적으로 편해요. 네. 그분들이. 네. 근데 거기가 노선이나 이념이나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 쪽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예를 들어 합당을 한다고 하면 네. 국민의당하고 하는 게 욕을 덜 먹지. 네. 오히려 박수 받는 면이 있을 수 있고 중도에서. 근데 몰라요 사람들을. 불편해. 또 호남 쪽이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당이랑 하는 거가 정서적으로 좀 편한 면이 있어서 이걸 강하게 제어해 주던 축이 어쨌든 한 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뭐 한국당 난리 났대 통합이 빨라질 것이다. 좋아가지고. 하태경이 저시하지 않습니다.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해훈 대표 사퇴하면서 억울한 누명이다 그러고 돈 빌린 적 없다라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사람들 이야기는 그런 사람하고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 하는 것인데 이제 그분이 옥시잖아요. 예. 뭐 네. 실명을 다 얘기하긴 그렇고 네. 옥시 관련해서 제보들이 유명한 분입니다. 들어와요. 예. 꽤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치인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접근하고. 네, 접근하고. 그래서 뭐 예훈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정치인들과도 자리를 네. 종종 같이 하고 뭐 심지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 오.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네, 네. 그럼 뭐- 옥시가 하태경 의원한테는 접근 안 했어요? 글쎄요. 내가 이제는 빼먹을 접근 못하지. 빼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나? 근데 이번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해훈 대표 터지고 옥시가 약간 사기성이 있다는 게 온 국민은 다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는 앞으로 작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면 합리적인 자기 계산을 한다면 네. 앞으로 이후 시장을 다 잃는다. 근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왜 했을까? 여기에 합리적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음모론. 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제기를 했었어요.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네.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타이밍상으로는 그 음모론의 제기가 좀 이유가 있는 게 뭐 자유한국당하고도 좀 그런 상황이고 이해훈 대표가 가장 또 자강론에다가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뭐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음모론이고 그 하태경 의원 말처럼 왜 이런 사람이랑 어울렸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게 이해훈 대표가 말 바꾸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내릴 때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안 네. 받았다다가 받아내 돌려줬다가 바꿨던 거. 정치인으로서 이거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 한마디 할 때 네. 이제 이런 프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하면은 이게 또 재밌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가급적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홍상이 또 이제 아유, 뭐 여기 나오면 대표급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바른정당은 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에서 2위 하셨으니까 2위니까 예. 대표하시면 안 대행으로 됩니까? 가시는 건지. 당헌 그러니까 이제 당규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됩니다. 뭐 제가 대표하면은 핫한 이슈가 막 쏟아지겠죠. 그리고 한국당이랑 매일매일 투쟁을 할 것이고 낡은 보수와 새로운 보수가 뭐가 다른지 국민들이 좀 분간하기 쉬우실 거고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또 안정성 네. 면에 있어서 좀 위태롭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하고 거는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네. 아니 아닙니다. 저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볼만할 것 같은데. 예. 그 현역 정치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 차이는 제가 한 5년 6년째 되는데 네. 타이밍
예,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할 타이밍이냐, 어떤 자리를 맡을 때도 이 자리를 맡을 타이밍이냐, 그게 정치 수명을 당길 수도 있고 빨리 죽일 수도 있고 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아무튼 제 지금 감으로는 제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러면 구원투수 뭐 유승민로도 나오고 있고 김무성 네. 유승민 타이밍이죠. 유승민 타이밍이다. 유승민 타이밍이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 당의 대주주 다 알잖아요. 유승민, 김무성인데 김무성 대표가 좀 흔쾌히 유승민으로 가자. 이래주면 쉽게 유승민 비대위로 끝나요. 네. 끝나는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유승민 비대위 아니면 비대위가 별 큰 의미가 있냐. 근데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지난 대선이랑 거의 똑같이 되네요. 각 당 뭐 결국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백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백에서 돌아가는 건데. 그 지방선거에서 진검승부 한 번 더 하는 거죠. 뭐. 네. 외부 인사를 모실 생각은 없나요? 당 내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당 의원 20분이 개개인별로 다 키가 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부 인사 들어오면은 아무거나 못하고 나갈 거예요. 유승민 의원님의 의중은 어떠세요? 그 뭐 합의 추대하면 추대식으로 되면 하겠죠. 합의 추대하면 지금 자기 타이밍이라는 걸 모르면은 사실 알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없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하태경 의원님 프로필을 한번 그렇게 아직 해보고 안 가야 될 것 했네요. 같아요. 바른정당 얘기 그만하고 네. 하태경 의원을 모셨으니까 하태경 의원 얘기합시다. 네. 핫한 우리 핫한 하태경 의원님 1968년 4월 26일 부산 출생이고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86학번입니다. 전대비죠. 전국대학생 대표협의회 조국통일위원 조통위 간부를 했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89년, 1991년 징역형을 2번 살았습니다. 조사 많이 하셨네. 네. 고 문익환 목사가 만든 통일맞이연구소에서 활동을 했고. 자, 여기까지만 딱 프로필을 들으면 네.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뭐 완전히 정의당이에요. 투사 역할을. 네. 그렇지만 네. 1990년 중반부터 북한의 현실 알게 되면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전향을 했고요. 대북 라디오 방송 열린 북한 방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드디어 10월달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니면서 지난해 12월달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의 의원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그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곧 바른정당의 대표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고 문익환 목사가 만드셨던 통일맞이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 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이제 통일운동을 당시 했기 때문에 네. 문 목사님이 또 통일운동 네. 앞장을 서셨고 그래서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 정리하고 네. 그때 이제 제가 91년에 감옥 한 2년 살다 왔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에 학생 보냈다고 네. 임수경 다음에 간 학생이 네, 있어요.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징역사를 한 2년 하고 문익환 목사님하고 좀 통일 문제 좀 진도를 빼보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그때 그러셨구나. 예. 근데 어쨌든 그때 임수경, 뭐 네. 임종석, 네. 요즘 잘 나가는 임종석, 뭐 그리고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공천 받을 때 변절자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러면 문 목사의 어떤 통일 구상이라든가 통일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존경하는 것이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갖고 있는 것만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김정일 정권 네. 당시에 김정일 정권의 성격 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이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구통진당 세력하고 제가 완전히 결별을 하고 또 민주당이 통진당하고 이제 단일화 하면서 민주당 니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민주당이랑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지금 여당하고 완전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죠. 그렇겠죠. 네, 그 완전히 결별을 한 거죠. 저는 좀 신기한 게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통일 운동을 하다가 보수 정당에 부산에서 공천을 그러니까 이력을 봤을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이력입니다. 뭐 통상 뭐 물리학과라서 통일 연구하면 안 되는 아니지만 통상은 좀 정치학과라든지 뭐 국사 이쪽에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활동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진보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 정당에 간 거 이거 전략 공천을 받고 간 겁니까? 뭐 인생이 방황을 많이 했죠. 방황을 많이 했고 그렇죠. 원래는 제가 물리학과요고 뭐 점수 맞춰서 간 거라고. 아니 물리학과가 저희 때는 전국 수석이 아, 그래요? 다 물리학과였어요. 네, 맞아요. 우리 공부 정말 잘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물리학과는 정말 천재들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서는 공부 좀 했는데 물리학과 들어가서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열린 북한 방송 계실 때 제가 통일부 출입하면서 자주 뵀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 아마 탈북민들, 우리 세터민들하고 많이 만나시면서 그때 북한의 현실을 보고 많이 생각이 달라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만든 거죠. 그러면은 제가 중국 유학 갔을 때 고난의 행군 시절인가요? 그렇죠. 중국 유학을 간 것도 이제 미국 안 가고 중국 간 것도 이제 탈북자 좀 돕고 그러려고 중국을 선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수백 명 만나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사회주의 이거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마치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전두환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그 일종의 적개심이 생기는 것처럼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제 자신 속의 분노나 이런 거는 전두환 체제보다 더 컸죠. 그래서 저 김정은 체제 완전히 좀 망하게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보통 그 운동권 선배들이 소위 말하는 마음을 전향하는 계기가 뭐 소련 동구권 무너지고 이럴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때 1차 충격을 받았죠. 1차 충격을 받고 북한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신기했죠. 그래서 북한은 이미 조금 이제 괜찮은 사회주의여서 안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더 악한 사회주의였던 거죠. 더 독재가 심하고 독재가 강력하니까. 그래서 안 무너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백만이 굶어 죽은 거죠. 근데 이혜훈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와서 이제 좀 색깔로는 우리는 안 하겠다. 바른정당 이런 얘기 했는데 화태경은 비슷한 얘기 했어요. 특히 뭐 DJ가 평생 빨갱이도 매료도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꼴편 떼줄 때 됐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특히 젊은 층이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뭐 툭하면 선거 때 빨갱이 색깔론 매도하고 메카시즘 갖고 오고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러면 보수 정당이 그걸 놓치지 못하냐. 달콤하니까. 그렇죠. 그동안 그걸 많이 따먹었거든. 기성세대들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바른정당은 이제는 정말 그 자유한국당 보수랑 다르다고 하니까 이 문제만큼 확실히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DJ 부분. 제가 색깔을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뭐 80년대부터 운동권을 같이 했잖아요. 그때는 주사파 맞아요. 근데 그때 주사파 맞던 사람이 여전히 주사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석기 이런 사람들. 그 그룹은 이석기 통진당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온 사람들은 과거에 주사파 활동한 건 맞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일종의 카밍아웃 선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의심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같이 뭐 그래도 친구고 이러니까 술 먹으면서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럼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펙트럼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변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저처럼 사실상 전향선언 나는 사회주의자 했는데 이제 아니다. 뭐 상당히 친북을 했는데 아니다.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극히 일부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떳떳하게 양심 고백하고 바뀌었다라는 걸 못하는 거를 한편으로 비판하면서도 또 억울하게 공격당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 또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임종석 비서실장 주사파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왜냐하면 쓸데없는 공격을 안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론에 대해서 가장 체험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현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공정하게 혹시나 국민의당하고 좀 연대하려고 고라니 머리를 좀 쓰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계산적이진 않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치권 들어오면서 두 가지는 확실히 바꾸겠다고 한 게 종북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뭐 이 우파는 다 종북이야 그냥 야당은. 그러니까요. 뭐 간단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종북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되고. 그러니까 진짜 종북을 못 잡는다. 내가. 그래 그거 하나랑. 좌파는 또 다 친일이야 저쪽을. 그렇죠. 우파 보고 뭐 있으면 다 친일이야. 아직도 일제 청산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제가 볼 때는 적폐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신 세계에서 두 가지 적폐가 바로 종북 문제하고 친일 문제인데. 그건 없애겠다. 저는 종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북한을 지금 숭배하고 머리가 이상하게 돼 있지 않나요? 친일 문제 완전 끝났죠. 친일 문제도 없어요. 그렇죠. 친일 문제가 왜 없습니까? 아직 지금 친일이 누가 있어? 아니 지금 하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 중에도 친일파로 예전 정권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자손들은 있잖아요. 자손들도 있고 있었죠. 근데 종북 문제도 아직 그 사람으로서 남아 있어요. 그런가요? 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사람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친일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그 위안부 합의 이런 거를 하니까. 그렇죠. 그게 정책상의 문제지. 그게 친일파 뿌리 두고 뭐 일본하고 커넥션이.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종북은 북한이랑 내통하려고 시도도 하고. 처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뭐 내통하려고 시도하고 거기서 뭐 합의를 하고 그런 친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위안부 문제 때는 할머니 문제든 이제 접고 우리나라와 한일 간의 이익을 좀 챙겨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저는 그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철저히 접근해야 되는데 네. 보수 정권이 인권 민주주의 이게 약해요. 그렇죠. 철저하지 못해요. 그게 그래, 그 뭐 이번에 그 DJ 8주기 때 바른정당으로서 뭐 대표도 한번 참석하고 했었죠. 대표는 갔죠. 그리고 네. 저는 직접 뭐 광주 가서 반성한다. 왜냐면 저 어릴 때 클 때부터 DJ 빨갱이 이야기 들었는데 네. 뭐 나이 다 아직까지도 빨갱이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자,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공식 코너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건데 제가 딱 이게 사람을 이제 부르면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딱 떠오르면서 즉각적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가 더 1등을 나은지. 뽑을 겁니다. 근데 이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우리 네, 재밌어 다들- 하는 건데. 네.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냥 무슨 의도가 있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 의도 없습니다. 이건 미리 각본에 없는 거네요. 예,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저분 하겠습니다. 마음이에요, 저분 마음.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전두환, 지만원. 그러니까 둘 중에 더 나쁜 하나 네. 골라요. 누가 더 좋은지, 더 나은지. 누가 더 나은지. 더 나은지. 진짜. 골라요. 야. 전두환 지만원. 또 올라가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면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전두환 씨가 조금 낫지 않나? 시간 어렵다. 자, 전두환, 홍준표. 홍준표 골랐지. 홍준표, 안철수. 안철수가 굉장히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안철수, 안민석. 안민석. 네. 안철수가 훨씬 낫죠. 자, 마지막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예. 안철수보다는 문재인. 이니를 좋아하시네요. 이니님을 좋아하는 문과시네요. 요즘 무슨 친문은 아니지만 연문. 연문. 연문 반추. 반추. 발목 대표라고 요즘에 이제 제가 나오신 동영상을 네. 쭉 보니까 홍준표 대표랑은 뭐 계속 그러시는 거고 추미애 대표한테 발목 대표라고 발목 잡지 말라고 요즘 반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좋아요. 문재인 정권은 네. 얼마 전부터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을 전향한 정권입니다. 그래요? 예, 전향했어요. 대북 사드 배치 바로 하고. 대북 문제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북 문제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안보 문제가 제일 네. 중요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안보 문제만 잘하면 거의 80-90% 용서가 돼요. 근데 어쨌든 사드 배치했잖아요. 네. 또 푸틴 만나가지고 그렇죠. 대화 안 하고 네. 원유 끊어라. 네. 노동자 다. 네. 그러니까 푸틴이 대화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추미애가 푸틴 편 들고 내가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 특사본이라고. 추미애 대표 러시아 여당 대표 아니냐. 이야.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에 총질하냐. 아니 지금 우리 하태경 의원 지금 문바임을 좀 선언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정권이 문바해야 돼요. 보수 세력이 문바해야 돼요. 이야. 새로운 건데요? 와. 좌파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빠지고 있나요? 이 지지율 빠지는 거를 보수 진영에서 올려줘야 돼요. 근데 아까 연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보죠. 안보. 안보에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압박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를 나오게끔 신청하게끔 네. 이게 보수의 노선인데 네.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잘한다고 또 보시는 강하게 거구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 그럼 박수 쳐줘야죠. 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의원 문제는 혹시 투트랙 아닐까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강하게 하고 논의된 것이다. 여당 대표는 부드럽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대표면 그렇게 조율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추 대표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과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국당 공격했다가 비서실장한테 구사리 먹고. 그죠? 그때도 이제 누굽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랑 추미애 대표는 싸웠어요.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는 좀 잘 풀고 싶은데 추 대표가 방해하니까 오늘도 우원식 원내대표 하는 이야기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예. 뭐 이제 추 대표를 정면에서 대화 100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거는 추 대표 견제하는 거죠. 그 하태경 의원의 그 추 대표가 비서실장한테 구사리 먹었다. 이거는 저희 제작진의 의견은 아닙니다. 하태경 의원의 의견이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 문 대통령한테 구사리 먹은 거죠. 저희한테 항의하지 마시고요. 추 대표가 이 방송 들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이거 여쭤봐야 돼요. 제가 네. 이제 하태경 의원님을 말을 계속 인용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고로 예. 본인이 쓴 게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본인이 감수한 게 아닌 것 같다. 아. 쓰는 거야 이제 누가 써도 구술하고 되지만. 네, 네. 구술하고 쓸 수 있지만 네. 그죠? 그건 명확하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까지도 거들었잖아요. 네. 지만원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네. 그런데 책에는 지만원 이야기한 게 맞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었으니까. 뒤집었죠. 그런데 박지준 변호사 여기 그 이상형 월드컵 할 때 네. 안민석 의원은 왜 넣은 거예요? 그냥 뭐 안시니까. 넣었어요. 아니, 그냥. 그것도 좀 그렇고 지만원 씨를 넣었는데 나는 1라운드에서 지만원보단 전두환이 낫다고 한 거 좀 놀랬거든. 예. 지만원 씨하고 뭔가 구원이 있어요? 지금 소송을 하고 소송하고 있었죠? 제가 네. 전두환 대통령하고 소송한 적은 없는데 네. 지만원 씨하고는 한 2번 고소를 당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이겼는데요. 네. 예. 뭐 그런 사적 감정이 좀 게재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좋았어요. 솔직한 표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안민석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한다고 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법. 예. 여기 우리 그때 장제원 의원 모셨을 때 사인은 안 하지만 만약에 그 법안이 발의가 오면은 되면, 자기는 네. 찍어주겠다. 찍어주겠다 네. 그랬어요. 통과시켜주겠다 장재원 이게 의원이. 있거든요. 예. 하태경 의원은 어떤 입장? 저는 국회 본회의 나가서 저는 반대표 찍으라고 연설하겠습니다. 반대표 찍으라. 네, 반대표 찍으라고. 이유는? 왜냐하면은 촛불 혁명의 정신은 법치주의예요. 예. 네. 헌법 정신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게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건데 소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네. 그러니까 소급하겠다는 건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 통과된 김영란법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접대받은 걸 처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법 하려면 특별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다, 뭐 이런 사람한테는 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일종의 권력 비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1인 법이고 또 소급법이 되니까 사실 위원회 그러기도 하고 큰 거죠. 대상이 최순실만 뿐이 그렇죠. 아니라 국정농단 행위자이기 그 때문에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악용될 수가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뭐 DJ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택시 운전사를 당간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하 의원은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제가 인솔해서 봤죠. 보셨어요? 봤어요? 제가 인솔해서 봤죠. 근데 이제 종국몰이 청산하시겠다고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긴급조사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바른정당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의원님 의견도 같으신 그게 건지. 대변인 성명으로 나와서 제가 대변인 혼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한 1시쯤에 이제 대변인 구두논평이 나가고 네. 그걸 확인하고 제가 4시쯤에 가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것이다. 그래서 5.18 특급을 통과시킬 것이고 적극 협력하겠다 하고 바로 불을 껐죠. 일관되게 종북몰이는 예, 이미 예. 없애겠다. 예. 완전히 전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 같습니다. 문바시를 제가 원래 느꼈던 하태경 의원님하고 많이 좀 달라 보이는. 아니 이게 뭐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계 개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하고는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혹은 민주당까지도 혹시라도. 저는 민주당은 뭐 지금 잘 나가니까 뭐 정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은 비현실적이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 한국당 세 당이 다 동시에 해체하고 해체모여 했으면 좋겠어요. 속편하게 해체모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은 뭐 한국당만이라도 한국당, 바른정당 해산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만약 당장 내일 선거를 지방선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야당은 전멸 각이거든요. 완전 전멸이죠. 네. 근데 이제 전멸 각오해야 된다. 이때도 원칙 버리고 하면은 그 다음 선거도 더 전멸한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버리고 선거공학은 안 하겠다는 거고요. 대신에 국당하고는 선거연대까지 생각할 수 있다. 선거연대. 할 수 있는데 정치개혁 연대를 해서 서로 궁합이 잘 맞는지 보겠다. 근데 왜냐하면 대선 때 단일화해서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 연대를 해서 또 삐그덕거리면 선거연대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국민들한테 우리가
궁합이 잘 맞다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선거하는데 하라 그럴 거고. 만약 당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부산시장으로 이렇게 출마를 권하면 어떻게 나가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단호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치인데 저희 당을 보면 딱 보면 저 사람 어떤 스펙인지 대충 구분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중앙정치를 해야 될 사람. 네. 맞아요. 지방에서 행정을 할 사람. 제가 어떤 유형인지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까지도 지방에 내려가면 당에서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그래도 당이 조그만데. 그럼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은 서울시장 좀 정청래 의원은 중앙당에서 해야 되죠. 제가 비슷한 행정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지가 좀 또 시민들이 그걸 알아요. 안 뽑아줘요. 나올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하연님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지금 계시는 건지. 저는 일단 낡은 보수 청산에 올인할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이제 낡은 보수 청산 그만하라 할 때까지 국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나갈 거고 제가 홍준표 대표 저 까는 것도 뭐 사적 감적 전혀 없어요. 개인적 인간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면도 있고 하지만 노선 차이를 분명히 국민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노선 차이가 드러나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홍 대표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선 차이를 뭐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 대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했는데 그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도 한 3년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하여간 정치권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재선 이제 3선 뭐 4선 해야 될 텐데. 지금 재선하셨으니까. 네. 지난번에 그 지역구에서 같이 싸웠던 사람이 유영민 후보 지금 미륵 장관 됐죠. 다음번에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질문이 참 아주 오래 못됐다. 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재선 그러니까 선수를 떠나서 네. 오래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화끈하게 할 겁니다. 명분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명분을 잃으면 전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화끈하게 한번 싸워볼 생각이다. 예. 근데 그 제가 유영민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한테 안 나온대요. 그래요? 백기 투항인가? 나오신다고요? 백기 투항인가요? 네. 그래서 나한테는 이 작가 도와줘 그러는데. 제가 열심히 제가 네. 축하한다고 전화했군요. 제가 장관? 유영민 같은 분은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했고 제가 몇 분 강경화, 김상조 몇 분 이야기했는데 유영민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저랑 유세할 때부터 자기가 이런 일 하고 싶다는 포부, 자기 계획 준비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야, 근데 나 이거 이 모양 오늘 그러니까 하네. 되게- 하태경 의원님 좀 달리 보여요. 왜냐면 이 미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 무조건 떨어뜨려 이럴 수도 있거든. 저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떨어뜨릴 건데. 와. 굉장히 흥미로운. 오히려 제 편을 만들. 흥미로운. 제 지지 유세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보세요. 막 던지려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지금 언론 개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MBC, KBS 다 파업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바른정당의 입장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하연이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네.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똥볼 성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MBC 내부를 잘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근데 쫙 사장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저거 지역에서 저 술 한잔 하다 보면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피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MBC하고 KBS2 예. 여기는 SBS처럼 민영화로 가면 어떠냐. SBS 파업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 눈치는 조금씩 보겠지. 그러니까 MBC, KBS는 뭐 청와대에서 임명하니까 당연히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영화로 가버리면. 근데 그건 조금 먼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당장 당장의 어떻게, 저런 예. 투쟁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뭐 MBC, 적어도- KBS 수뇌부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둘 다 좀 충고하는 편이죠. 네. 저 지금 사측 입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MBC 저 아는 친구도 있고 만나보면 강경 약간 좌파적인 그런 노조만 타겟으로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약간 중도 합리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기자들까지도 많이 탄압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 전체에 공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데다가 지금 정부도 방송을 지금 제 상임위가 환노인데 노동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꼼수로 보이는 거고 약간 MBC 경영진 MBC 사장을 순교자처럼 만들어주는 빌미를 줬다.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오버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방송 마무리할 때 항상 엔딩곡으로 초대 손님이 좋아하는 곡을 해주시는. 틀어드립니다. 네. 혹시
오늘 곡 선정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준비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김광석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요즘 저기 북한이 막 미사일 핵실험해서 우리 군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젊은 군인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등병 편지. 집 떠나와 이걸 하신다고요? 하 의원님 병역 어떻게 돼요? 저는 병역 대신에 저기 수영으로 대체 복무 살 수가 면제군요. 대체 복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알면서. 네. 그러면 그 하 의원님이 선정해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저희는 라디오 방송은 물러가고요. 계속해서 팟캐스트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오늘 팟캐스트는 총정리 시간인데 앞에서 글쎄요 하태경 의원이 엔딩곡으로 이등병 편지를 선정해주고 갔어요. 뭐 우리가 다 교통이 돼요. 하태경 의원하고. 교통이 뭐야? 소통. 죄송해요. 오늘 일 많았어요? 아유 면접 교통권 갈라가네. 어떻게 우리가 할 거를 알고 계셨나? 그렇죠. 오늘 사실 우리가 그 김광석과 마강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엔딩곡을 딱 이등병 편지를. 희한하네. 근데 김광석 마강수가 뭐 어떻게 인연이 있는 거? 그건 이따가 보면은 또 알게 되는데 또 이등병 편지를 딱 선정해줘가지고 뭐 물론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노래를 못 들었겠지만 그러네. 어쨌든 굉장히 고마워요.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참 이등병 편지 좀 불렀을까 이 노래? 우리나 불렀지. 군대 간 사람들만. 친구들 보내줄 때 부를 수 있지.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불렀을 수도 있고 노래방에서도 불렀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 마강수 교수가 얼마 전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참 사람 안타까운 게 살아있을 때는 뭐라 안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 끊고 죽고 나면 야 뭐 이러면서 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책들 있잖아. 즐거운 사람. 이 책들 또 불티나게 또 팔리는 거 아닐까 아니 싶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중고서점 갔었어요. 근데 없어요. 아직도 금서예요 그거. 네 없어요. 뭐 그래서 그런 거 뭐 가짜 장미여관으로 이런 거가 또 다시 생전에는 안 팔려서 생활고가 상당히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사망하고 나니까 주목받는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서 사실은. 이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데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가시고 나면 또 난리 친다고 싫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두 개였으면 말이야. 아이고. 한번 죽어봐. 그래 두 개였으면 한번 죽어보고. 참. 이야 이거 하면서 다음에 또 살고. 한 개라는 게 안타깝네요. 참 쉽지 않고. 마강수 교수 사실은 나도 좀 부끄럽지만 나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그 무렵인데 정말 무슨 변태 내지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뭐 작품 읽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죠. 내리에 그냥 박혀있죠. 나 법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란외설 달달 외우는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일이 생기고 다시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다. 그리고 사회가 천재를 죽였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강수 선생이 이제 작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또 옛날 사건도 한번 총정리해볼 시간을 가지고요. 또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왔죠. 이번에 개봉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누가 죽였느냐. 계속 있었죠. 계속. 뭐 자살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살이냐. 진짜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광석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타살의 의혹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도 한번 써보고 총정리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광수와 김광석 한 분은 작가고 한 분은 가수인데 인연이 있을까요? 두 분이 연결? 광자 돌림밖에 모르겠는데. 광자 돌림이요? 네. 네. 참. 근데 홍 기자 뭐예요? 인연이 좀 있다 그런 것 네? 같긴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광자 돌림에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그 김광석 씨는 1992년 나의 노래가 담긴 3집을 발표하고 나의 노래는 네, 그 노래 참 좋죠. 불교 방송에서 그때 DJ로 활동하셨대요. 밤의 창가에서라는 프로그램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마광수 교수가 초청이 돼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 마 교수님께서 그 방송 수위를 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징계를 당하셨고 당시 진행자 김광석 씨도 동조를 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한해서 한 해 동안 방송 출연 정지 조치를 받은 2년이 있습니다. 마광수 세게 발언하죠. 거침없이. 아니, 말할 때 섹스 얘기를 예전 지금은 좀 할 수 있지만 90년대 초반에 90년 초반에 섹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쉽지 않은데 방송에서 바로 하세요 깔끔하게. 아니 요즘도 사실은 뭐 박변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무슨 강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쓰지 말라 그래. 깜짝 놀래요 앞에서. 강간 쓰지 말라 그래. 아니 강간이에요 강간죄인데. 강간이라고 하지 뭐라 그래. 근데 이제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거 제명이 강간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참. 그리고 뭐 부적절한 행위 이렇게 쓰라는 거야. 뭐야 부적절한 행위가 성폭력 이렇게 표현하죠. 부적절한 행위가 그냥 손잡아도 우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 아직도 우리는 좀 있는 걸 있다고 말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밖에서 잘 하시지 않아요? 밖에서 막 하죠. 다 하죠. 좀 자유롭자. 자유로운 영혼 아니야 우리는? 뭐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문제지. 못하게 해. 마우스에서도 아무것도 섹스. 왜 이래 우리 출연이 올려드렸잖아요. 좀. 아니 팟캐스트니까. 그러니까 마우스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있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또 병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말을 못하게 해? 이 사람이 그 트라우마일 거야. 평생 트라우마. 교수가 강의하다가 붙잡혔다 생각해봐요. 학생들 앞에서 긴급 체포됐고요. 그렇죠. 본인은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썼을 건데 약간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투쟁 가가지고 본인은 그 모든 감정 증인들이 와서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징계 먹고 연금 깎이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20-30년 동안 학계 문학계 계속 왕따 아니면 왕따를 당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랬다고 근데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마 교수를 지탱해 준 건 학생들 같아. 교편 잡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네, 지난해까지 가르쳐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년 퇴임하니까 마지막 남은 어떤 한 자락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면서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지고 그러니까 더 우울증에 빠지고. 연대에 이제 저 아는 분들 보니까 연세대 나온 사람들은 이 마광수 교수 수업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같이 윤동주 시론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저희 아는 변호사 선배도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학생들만 마광수 교수를 아끼고 보호해줬는데 이 작가 말대로 사실은 너무 천재다 보니까 질투나 시기도 많았고 그리고 징계 먹었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은 낙인이 돼버려가지고 재판 받았던 게 결국은 주류 사회에 편입을 못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천재나 영웅 이런 걸 용납 못한다 그러잖아. 이 작가 댓글 학생 댓글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 15,000개 있더라. 야, 고소 좀 하자 그냥 깔끔하게. 못 죽여서 안달이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작가는. 그래요? 네, 다 좋아하잖아. 뭘 다 싫어하지? 뭘 좋아해? 좋아하면 데리고 와봐. 다 좋아하던데? 뭘 좋아해? 홍상희 기자 지금 댓글 한 10개 정도 받고 YTN 전화 안 받았나 보네. 방송국 전화도 해요. 제 자르라고. 정말요? 그러니까 미친 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당근하던데. 그래요? 네. 어쨌든 마 교수님이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유서가 나왔는데 유서는 이번에 쓴 게 아니라 1년 전쯤 쓴 걸로 날짜가 딱 1년 전에 썼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지난해 8월 정년 퇴임 이후에 주로 혼자 자택에서 지냈고 그 직전에 또 지인한테 전화를 해요. 나 지금 마음이 힘든데 와줄 수 있냐. 그래서 3시까지 갈게 그랬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어쨌든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습니다. 일단 이분 소년 출세한 시인이더라고요. 윤동주 시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28살 때 홍익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이게 윤동주 박사 1호예요. 1호고
너무나 천재라서 또 이런 얘기에 본인이 자평을 하게 돼요. 윤동주를 무명에서 유명으로 만든 사람이 본인이다. 이런 얘기도 자평을 하기도 하고 28의 교수가 된다. 국문학과 교수. 또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70년대 중후반에 정말 독보적인 어떤 그 학계에서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1979년에 박 교수가 자살자를 위하여라는 시를 써요. 네. 야, 근데 이게 봤어요. 네. 참, 나중에 본인의 미래를 예견한 거 아니 그런 생각 드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예, 한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죽을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 자살하는 일을 비웃지 말라. 그의 좌절을 비웃지 말라. 참아라 하지 말라. 이 땅에 태어난 행복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지 말라. 이런 식의 시예요. 좀 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자살자를 비웃지 말라. 그의 용기 없음을 비웃지 말라. 그는 가장 용기 있는 자, 가장 자비로운 자,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 맡은 자, 가장 비겁하지 않은 자, 가장 양심이 살아있는 자. 이렇게 썼어. 결국은 그게 40년 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40년 전. 안타까운 게 이분이 우울증을 많이 알아오셨고 이미 1년 전에 유서도 작성이 됐고 그래서 그 주위에서 입원하라는 얘기도 많이 했대요. 네.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처방을 받으셨는데 우울증약을 복용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인을 보냈으면 사실 1년 전에 주변에서 좀 말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광수 교수라면 저작권 수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뭐 장미여관으로 그런 거, 뭐 즐거운 살아 이런 것들이 연극이나 이런 걸로 나왔었잖아요. 책도 팔리고. 금서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금서에다가 출연 같은 거 연극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고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사실은 홍 기자 말대로 이 사인에 좀 왔을 때 사회라든지 옆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 사인을 아마 못 받든지 사회에서 무심코 지나친 게 아닌가 그래서 천재를 잃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사라로서 이제 강의하다가 체포된 거잖아요. 네, 1992년.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92년도에. 뭐 피라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음란물 반포죄가 돼요. 음란물 제작 반포 혐의로 이게 참 지금이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글쎄요, 뭐 즐거운 사람 제가 아직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 판결문에서 결국 집행유예 유죄 선고를 받는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유죄다. 그렇지만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알 수 없다. 이런 판사도 그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가 느낀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부에서 민영삼이란다. 오늘 왜 이래? 우리 영삼이 갑자기. 그 형 요즘 TV에도 못 나오고 말이야. 국민의당 갔다가. 나 그 형하고 친한데. 민영삼 YS 해야 되는데. YS 대통령 그 취임하는 93년 그 무렵이니까 뭔가 군부에서 뭔가 전환시키기서 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줄 세우기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신호탄을 던지면 사회가 조금 이렇게 예술이나 이런 문화 쪽으로 좀 위축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노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신기한 것이 그때 즐거운 사라가 나왔다고 해서 즐거운 사라에 대한 막 열풍이 일어서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또 돌이켜보면 그 전두환 때 50은 3S 정책해서 섹스 산업을 상당히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럼요. 그래 보여줬는데 글로 썼다고 뭐라 하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 이거 잘 팔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외설책이고 이 작품은 쓰레기다 이렇게 언론에서 때리고 했기 때문에 잘 팔릴 수도 없었지. 그렇죠. 그거 바로 금소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펜을 꺾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표현의 자유를 없애버린 거. 이러면 다른 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사실 뭐 이거에 판결도 이게 잘못됐나 잘 됐나 나중까지도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판결문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고 예술하고 외설하고 구별하는 기준도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제 생각엔 90년 초중반이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춤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거든요. 사실 확 활활 타오르다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생기고 IMF가 터져가지고 많이 위축된 건 맞아요. 그리고 2000년대 오면서 다시 좀 부흥이 됐고.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성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렇죠. 말을 못하게 해. 다시 해봐. 섹스 곱하기 10.
근데 그것도 성관계 해야 돼. 부적절한 관계라니까. 부적절한 관계 뭐야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외솔성을 이유로 사법 처리된 첫 사례는 1969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0.5의 새끼들. 당시 박승훈 건국대 교수가 썼는데 이분하고 1973년에 소설 반노를 쓴 염재만 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두 분 다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이 마광수 교수만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즐거운 살아 내용을 저도 그 책을 솔직히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어제 재밌어요. 구해보려고 중고서점에 갔는데 못 구했고요. 문제가 됐었던 당시 그 내용들을 조금 봤어요. 근데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무라카미 하루키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봐도 묘사가 돼 있긴 한데 그렇게 불편한 수준은 아닌데 92년도에 나온 책으로 뭐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성적인 성관계 묘사 이런 것들이 좀 아니 불편하고 안 사고 안 읽는 거잖아. 왜 감옥에 쳐넣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신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잘 팔렸을 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불편하면 안 들어. 우리 방송 불편해? 듣지 마. 그러면 음란 비디오 이런 것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젖소부인 시리즈. 그거보다는 나을 거 아이가. 젖소부인 시리즈도 책이에요? 아니요. 비디오 저 다 봤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러셨겠죠. 젖소부인, 팬티부인, 만두부인 뭐 다 봤는데. 팬티부인이 어디 있어 세상에. 팬티부인 빵꾸였네. 누래졌네. 야. 만두부인 속 터졌네. 그런데 앞서 이 작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터부시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즐거운 사라가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야동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거 다 보잖아요. 저는 안 봅니다. 예. 다 봤다며 팬티 부인. 그게 야동입니까? 그거는 야동이 아니죠. 그 에로 영화예요 그냥. 네. 그걸 뭐 홍상희 기자고 문화적 그게 안 맞네. 그 정도를 야동이라고 안 야동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뭐 나쁘지 않아요. 나빼드.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국 포르노 금지잖아요. 네.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이재명 성남시장 질문했나요? 네, 했어요. 대선 안드로메다 났을 때. 그거는 그 성매매 특별법 그렇다. 찬성 반대하는 물었었고, 야 이 시장 대선 나간다고 싹 빠져나가더라고. 빠져나가야죠. 근데 뭐 성매매 특별법 그렇다 치고 포르노는 이거 합법화 해가지고 아니면 비합법화라든가. 이것도 산업이거든. 합법화야 되죠. 지금 다 일본 거, 그래서 다 못 보게 하니까 일본 거 오는 거잖아. 다 봐요 거의 지금 남성들은. 네. 근데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최근에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가 물러나셨던 안경환. 네. 안경환 감정 증인으로 갔어요. 당시에 그 즐거운 사라에 대해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직접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원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즐거운 사라는 음란물이 맞다고 하면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없는 법적 폐기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참나. 안경환 교수가 법문학자, 우리 그런 건 없는데 법과 문학을 접목시키는 그런 어떤 서울대에서 그런 했었었거든요. 당시에 법과 문학 강좌를 담당해서 그렇죠. 서울대 법대 교수 자격으로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지금 최근에 본인도 내용을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성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됐잖아요. 늘 있잖아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글 조심, 말 조심, 입 조심. 조심해 이 작가.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 작가 책엔 그런 거 없어요. 다 역사서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논쟁을 뭐 어제 돌아가신 분이고 그렇죠. 네. 그 앞으로 이 성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 사실 지상파 이런 데도 아직도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전혀 못 하죠. 전혀 못 해. 농담도 못 하잖아. 장난도 못 치잖아. 종편에 제가 방송 나가도 뭐 강간죄라고 얘기하면 막 스케치북에 써요.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여튼 너무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뭐 방송도 한 19금 달고 선택해서 새벽에 방송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 29금 정도 좀 더 올려서 하면 안 되나? 네. 우리처럼 49금이잖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49구쯤 되면요. 네. 봐도 뭐 감흥도 있지. 야. 있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 총정리 시간은 김광석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총정리 시간 여기. 네. 김광석도 따라가고 마강수 교수의 총정리 시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네, 그렇죠. 사실 20여 년 전이에요. 좀 야하면 어떠러?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도덕군점 안 보면 되잖아. 그건 뭐 그걸 사람 잡아 넣어. 조금 가혹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잡아 넣어 그거를. 그래요. 그럼 김광석 얘기해볼까요? 나 김광석
의심스럽긴 한데, 에? 그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를 꼭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공소시효 지났는데 재수사할 수 있어요? 법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새롭게.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소위 김광석법이 나오면 지금 그렇죠. 법으로는. 지금 21주기쯤 됐으니까. 숨진 지 이제 그 당시 15년이었거든요 공소시효가. 네. 야 근데 김광석 씨가 33살에 사망했어요. 네. 와 진짜 말 그대로. 근데 노래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김성재, 서지원 씨도 또 몇 달 간격 두고 의문사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 뭐 타살설도 있었고 했는데 그냥 아닌 걸로 나왔죠. 네. 이번에 이상호 기자가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사건에 의심을 가지고 추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실을 맺은 게 바로 이번 영화 같은데 아직 우리가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고 싶긴 한데요. 예. 지금 이상호 기자 말고도 여러 군데서 제가 아는 그 연예계 그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뭐 가수 김성재 그런 경우도 많이 그것도 있어요. 참 그렇죠. 이상하죠. 무죄 받았거든요. 그것도 뭐 유죄 무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아서 법적 증거라는 걸 입증하는 게 지금 살인자가 없어요. 살인자가 법적으로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요. 예.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은 사람만 있고. 네. 김광석 타살 의혹을 일단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최초 목격자는 김광석 씨 부인이었어요. 근데 부인은 새벽에 맥주 4병을 같이 마셨는데 김광석 씨는 만취 상태였고 자신이 먼저 안방에서 잠들었는데 잠이 깨서 나가보니까 목을 매 숨져 있었다. 근데 현장을 경찰이 가보니까 맥주는 2병만 있었고 진술이 부인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추울까봐 이불을 가지고 나갔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비디오를 보다가 나갔다. 그래서 당시 수사관도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김광석을 보면 이상호 기자가 이 김광석 아내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 판독이 났다는 사실도 공개를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경찰에서 조사 얘기를 할게요. 네. 거짓말 탐지기는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 95% 이상의 정확도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법적인 증거 능력으로 쓰기는 못하지만 바로 그거죠. 실제로는 저희는 거짓말 탐지기를 기준으로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강간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아주 간단해요. 둘이 다 불러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태운다고 표현해요. 네. 태워서 참 거짓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그냥 수사를 진행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거짓말 탐지기의 신빙성은 높다라고 봐도 돼요. 그럼 만약 거짓말 나왔다 그러면 불능이 나왔다 모르지만 거짓말 나왔다 그러면 거짓일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의 인터뷰를 또 보면 96년 인터뷰에서는 장난치다가 손만 놓지 않았으면 뭐 이런 언급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또 4년 뒤에서는 또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여성 팬과의 관계도 있었다면서 불륜설을 또 갑자기 꺼내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계속 좋았죠. 좀 보니까 이 불륜이 좀 있다 그러면 뭔가 동기가 또 들려지다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만약에 타살이면 살인은 항상 동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동기 없이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뭐 불륜설이 맞다 그러면 그 얘기를 동기는 했다고 되겠네. 하거든요. 불교 방송 DJ 할 때 그 좋아하던 여기자가 있었는데 유학을 떠나버리니까 김광석 씨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럽니다. 김광석이 유학 가고 싶었는데 부인이 이제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갈등이 좀 심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니까 부인의 오빠가 김광석 씨를 또 위협하기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 설들이죠. 근데 사망 전날이 좀 이상해요. 사망 전날 김광석 씨가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혼할 거다.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다는 게 약간 이상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정도인데 경찰은 왜 수사를 이렇게 했을까? 그러게요. 결정적 뭐 증거가 없었겠죠. 타살의 증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얘기하면 제가 또 음모론자일 수 있는데 많은 자살로 보이는 사건 중에 타살이나 다른 것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부검을 하면 명명백백이 드러나지 않나요?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 죽잖아요. 네. 부검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제가 사건 중에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네. 근데 그 중에 한쪽이 뭐 그 본인이 많이 타살을 했던가 뭐 살해를 했으면 본인이 막 화장을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묻혀지는 사건들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타살로 확신하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을 거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마 범인은 당시 아내였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하고 찍은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가 추론한 건 그런 거죠. 김광석 사망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김광석 아버지하고 아내 사이에 법적 소송이 또 일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49세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여러 차례 고성을 했다. 돈 문제로. 네. 유산 문제로. 이런 점 봤을 때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내 입장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아내의 입장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면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러느냐. 자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이상호 기자를 고발하면 되겠네. 그래 되면 재조사가 고온 재조사 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럼 해야겠네. 살인사건 재조사는 어렵지만 네. 만약에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유포 하게 되면 이제 증거들 다 까고 한번 해보자. 부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알 수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특별법꼭 굳이 안 만들어도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처벌은 못 하겠죠. 예. 다른 걸로 하겠지만 뭐 무고라든지 딴 거로 그래도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근데 저작권이 사실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본인의 아버지한테 다 넘겼잖아요. 양도했잖아요. 근데 그 법정 소송에서 결국은 2008년 대법원에서 모든 저작권이 아내와 딸에게 넘어가요. 그렇죠. 이게 돈이 꽤 될 거 아닙니까? 저만 해도 모든 노래가 다 메가 그 명곡들을 오늘도 우리 한 곡 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집도 나와.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 한 거는 김광석법을 추진한다. 네. 국회에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법안 자체는 뭐냐면 뭐예요? 용의자가 만약에 생존해 있다면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공소시효 없이 그냥 수사 가능하다는 그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뭐 그 친구 법이랑 뭐가 달라요? 태완이법은 네. 이제 2015년을 기준으로 그때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것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그때는 이제 15년 정도였거든요. 네. 2000년 8월 이후의 사건만 가능한데 이건 이제 92년, 90 몇 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태완이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 새로운 법은 뭐냐면 용의자가 있고 특정할 수 있고 생존해 있다면 공소시효가 상관없이 재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된다 그러면 그 부인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 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김광석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 열고 이달 안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꼭 뭐 김광석 씨 사건 아니래도 다른 뭐 사건도 다 가능해요. 군 의무사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가능해요. 허원근 뭐 이런 사건들 다 가능해요. 2000년 8월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사람 살아있다고 그러면 용의자가 뭐 다 가능하게 되죠. 그래 되면 태완이법도 가능해요. 태완이법도 이제 태완이법은 적용을 못 받았어요. 자기들은 공소시효 지났다고 봐버렸거든요. 네. 근데 용의자가 많이 그러네요. 살아있고 특정만 할 수 있다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태완이법은 억울해요. 억울하죠. 우리 태완이를 결국은 도움을 못 주잖아요. 네. 억울하게 죽었는데. 네.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김광석뿐만 아니고 태완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 생각이 듭니다. 어때 가능성 어떻게 봐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싸움만 좀 덜하면 이런 건 통과될 거다 생각. 이거는 뭐 당리당리하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가치하고 뭐 불합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간 그렇긴 한데 글쎄요. 아니 왜 그거는 공소시효라는 거는 사실 없어지면 안 되긴 한데 살인죄 부분에서는 공소시효를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광석 사건까지 얘기했고 김광석 법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시나리오 없어요. 오늘 시나리오는. 잘못하면 고소각이야. 고소각이야. 미안. 미안해. 밖에서 지금 나 보내려고 지금 이런 걸 짰어. 미안해. 오늘 고소당해, 시나리오 뭐. 없어요. 없기 그래요. 때문에. 네. 방송을 마치고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릴까요? 네. 내일은 북핵 대북 정책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각하잖아요, 한반도. 아니 뭐 그렇죠? 육색 실험까지 하면서 네. 뭐 전쟁 가방, 재난 가방 팔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분이 우리나라 안보의 최고 전문가죠. 이분이 누구야? 앞에 계세요. 아, 그래요? 손님 스페셜 게스트. 예. 내일 나오십니다. 예. 내일 나오시는데 오늘 벌써 와 있군요. 네, 나오셨어요. 1박 2일 녹음하는 모양이군요.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네. 또 MBC 관계자. 네. 지금 뭐 김장겸은 물러나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 관계자죠. MBC 노조 관계자 또 출연할 예정이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일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편안한 주말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꿈꿔. 아우 왜 이러시지? 감사합니다. 홍 기자예요. 시사 안드로메다.